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유와 통합, 민주화 공화, 21세기를 위한 송년회 사상과 실천입니다. 발제하실 분은 연세대 교수로 계시는 박명림 교수님이시고, 토론은 서울대 교수로 계신 강원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정치학도의 관점에서 고와 송진우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 오늘의 시점의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 주는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제 다음에 발표하실 박찬욱 교수님께서 이미 방대한 논문으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자료를 덧붙이고 해석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사색형 인간, 다른 하나는 행동형 인간. 그래서 이건 정치학적으로 이제 호모 컨템플라티바라든가 또 호모 악티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사회와 행동을 결합해서 사례, 정치학에서는 프루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호모 프루덴치아, 이 미수합의라는 닥치 결정의 현실도 존중하면서 즉시 독립이라는 민중의 이상도 결합해야 하는, 또 일본 강점이라는 현실에서 민중의 이 만세의 폭발이라는 이상도 추구해야 하는 이게 한 사람의 사유인으로서의 송진우와 한 사람의 행동가로서의 송진우를 결합했던, 그래서 저는 그와 송진우 선생의 앞에 어떤 학술의 발표에서는 이것을 결합한 이상적 현실주의, 현실에 굳게 발을 딛되 그 현실의 주질권에서 최대 이상의 시간을 추구했을 때는 반대로 현실적 이상주의, 높은 이상을 추구하되 고아 선생의 이 행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 작은 것까지 챙기는지 그런 걸 여러 자료는 보여줘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잠시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은데, 아주 현실에 밀착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그런 지도자들을 갖고 있는가? 또 국민의 눈에는 좌나우 또는 진보나 보수,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는 추종하지만 고하의 고뇌를 갖고 있는가? 지도자나 시민이나, 그걸 하나 이 최악의 진영 대결의 국가에서 그걸 하나 좀 성찰해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시점에서 오늘날 고아 선생은 이제 봉공심, 단결력, 통합이야말로 우리들의 어떤 사상과 주의보다도 아마 대안을 구할 것이다, 소망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가? 지금 우리는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고 외세의 강점에 놓여 있지도 않은데, 국가 소멸과 인구 소멸, 지방 소멸, 1등 국가, 또 국제적으로도 진단을 받고 있고, 인구 소멸은 국내와 세계의 모든 지표를 1년, 2년만 지나면 장기 추계를 우려에 빠질 정도로 출산 거부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고아 선생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이나 마키아벨리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인력의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외침으로 망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오늘의 우리를 보고 쓰는 것 같아요. 온갖 분란과 진영 대결이 결국은 공화국을 종식시키는 결정타를 가했다는, 또 로마인들이 망한 것은 로마인이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싸움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너무 빨리 이루니까 어떤 과업을 향해서 우리 로마 공화국이 나아가야 될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로마의 정신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위대한 선학들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초기의 건국 정신과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초기에. 우리는 지금 그 가난하던 시절, 강점에서 해방되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가? 우리 삶이 몽테스키가 강조하듯이 번영과 영화의 정점이 그들의 몰락의 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로마는 급속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기 소멸의 드라마를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저는 이런 걸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의 통계를 많이 공개해 왔습니다. 좀 구하기 힘든 지표들까지. 우리는 빈곤국, 약소국에서 중진국, 중견국을 거쳐 이제는 선도국, 선진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등수를 세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소멸, 자살, 저출산, 청년 자살, 노인 빈곤율도 대부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번에 칸트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국가 번영의 정점과 인간 참상의 이 최악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우리는 많은 K 디모크라시, 한류, K 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한국 수수께끼, 한국 비밀, 한국 신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지는 저는 오늘에 달려있고, 그거는 고아 성진을 포함한 건국의 교부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의 추출을 올 때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절반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로마처럼 양쪽 다 위대한 로마 공화국의 멸망에 기여하는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갱생과 부활의 한 고갱이와 원천이 초기 대한민국 탄생의 국제조건, 헌법, 정신, 원리, 지도자들, 영혼, 리더십으로 이건 마키아벨리안 무책임 위대한 로마를 지금 피렌체, 이 지리멸렬한 이태리에서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로마의 공정신을 보자. 저는 그 중에 한 명, 고아 송진우 선생을 오늘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964년 4월 20일 당시까지 최장의 필리버스터에서 김대중 의원이 전하는 낭산 김유정과 창남 장택상의 대화는 머리를 쭈뼛하게 합니다. 낭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낭산이 뛰어난 연설을 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그랬더니 낭산이 그러면서 이제 창랑한테, 창랑 이것이다, 창랑이 나한테 가르쳐준 덕분이요 이러니까 창랑이, 낭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라 낭산이나 나나 다 고아 선생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신성인하고 국가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거의 연배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당신 하나 고아의 지도를 받았다. 지도라는 표현을 써요. 한국에서의 선생이나 지도 이런 표현은 동료 몇 살 쓰지 않는데 누구누구 선생 그럴 때는. 근데 고아 선생, 고아의 지도, 이거는 창랑의 고아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과 자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낭산이나 창랑같이 동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가 고아가 살아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지도해준 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낭산과 창랑의 대화를 보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위기 시점에서 고아를
오랫동안 자료를 읽어보면서 이번 발표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고아를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새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만 저 혼자 발굴한 건 아니면 학계에서 이제 많이들 인간과 문명, 정신과 물질,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어떻게 그 예술적으로 혼용을 하고 융합을 하고 제식으로 표현하면 상향, 컴플루언스. 어느 한쪽이 한쪽을 제압하는 영향이 아니고 서로 맞물려가지고 정확하게 중용 통합의를 갖는가. 그게 바로 고아가 오늘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큰 거를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민국의 근대 문명 국가나 근대 문명으로의 발전. 저는 이제 요즘 외국 강연에서는 코리안 시빌라이제이션, 한국 국가 단위를 넘은 문명 단위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유럽 문명, 그리스 문명처럼 코리아가 이제 시빌라이제이션 단위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찾아내보고요. 어쨌든 근데 문명국가로 발전한 4단계를 이제 이렇게 볼 때 187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세계 문명의 발전에서 우리가 발전할 때 무엇을 중심에 되느냐? 유교에 대한 반대, 중국으로부터 이탈, 그래서 공자와 유교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비판. 근데 이의 핵심을 정치인인데 거의 철학자처럼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걸 보편에 갇혀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동물 얘기라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데 무슨 존재, 복종, 이게 맞냐 도대체 공자의 존재 사상이. 인간한테도 맞지 않고 현대에도 맞지 않고 이거 타파해야 된다. 2000년 전에 공자가 현대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유 시대의 긴급한 요구다. 국민 심성의 개조 핵심은 공자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그것이 지향해야 되는 봉공심, 단결, 이런 공적인 마음이다. 지금 우리죠, 지금 애당심보다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진영, 이제 시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영, 옛날에 있던 용어를 옮겨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다 진민이 됐어요. 진민. 자기 진영 사람들하고 유튜브 읽고 소통할 때는 편안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진영을 놓으면 진민이 아닌 국민은 뭐가 불편해요. 고아 선생이 아마 저희 양쪽 어느 한쪽이나 굉장히 통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1운동은 민족운동이 아니다 이런 글도 많이 발표했고요. 이거는 근대 문명운동이고 세계운동이고 세계평화운동이고 민족을 넘는 당시 동아시아 이제 최대의 세계 어떤 보편운동이다. 근데 3.1운동의 고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향인데 세 가지가 고아에게서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동과 서, 안과 박, 민족과 세계.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이 중앙학교 개동 4인방의 역할을 보면 동학과 기독교, 기호 그리고 서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연결하고 우리의 민족사상 동학과 아직은 오히려 한 세대 전까지 박해를 받았고 두 세대 전에는 더 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서학을 연결해요. 3.1운동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거죠. 수천 명의 학살을 당한 게 얼마 전인데 지금은 민족대표 절반을 서학을 받아들여요. 유교는 영명의 영명. 유교는 영명. 한 분이 참석하려고 하다가 못하셨죠. 그러면 3.1운동을 간단하게 짚어요. 그냥 송진우 선생은 4,000년 이래 윤회 반복하여 오던 동양적 생활 형식을 정신상으로나 문화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근본적으로 민중적으로 파괴 건설이라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 안으로부터 동양을 벗어나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근데 이 두 개를 또 겹쳐요. 동양 유교는 벗어나지만
조선민족 양심의 발동이자 세계 인류 사상의 공명, 한국과 세계 보편을 정확히.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버나 몽테스키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호모 노부스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서 로마의 이 구닥다리들 전부 넘어서는 과정,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긴 거를 서양이 어떻게 세계를 이끄나, 이 사람들이 연구해본 호모 노부스예요. 그때그때 새로운 사상과 인물을 통해 3.1운동은 완전히, 아마 그런 점에서 6.25 지도자들 뭐 몇 분 찾아갔는데 이분들이 거절하고 탈락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기회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 동과 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중심의 중심, 핵포코가 송진우, 현상현, 최린, 최남선, 이분들이 이 중핵을 형성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탄압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인 서와 기독교와 미국이 중앙과 지방에서 같이 한국 사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서, 기독교, 미국과의 장기적인 연대의 틀이 놓인 것도 3.1운동. 지식으로 말씀드린 안과박, 동과서, 고와 금의 문명사적인 상향, 상응, 화충, 이건 정인보 선생님 용어죠. 화충. 이런 그림이 동시에 민간 레벨에서 시민적으로 처음으로 서북과 기호, 호남, 영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만세를 불러일으킨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위대한 이런 연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철도를 놔줘서가 아니고, 누가 뭐 관료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이 개동의 4인방을 통해서 기독교와 동학이 작은 교회, 작은 동학의 이건 좀 예술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된 이 짧은 한 달간 되는 시간에 구축되는 것은, 그리고는 고하는 계획을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아까 김 교수님 말씀,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개항과 확장. 그 당시에 태평양은 뭐냐, 안 쓰이던 용어거든요. 반도도 없던 용어예요. 우리는 반도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나 추적하면 무지하게 재밌거든요. 그리스, 이태리, 뭐 반도에서 다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참 주목할 만한 건데요. 태평양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화, 아시아가 이제 밀려나는 세계 대세의 조류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고아 선생. 그리고 이제 아까 이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을 예측하고 이제, 근데 전쟁은 하지 않죠. 이 두 나라는 인류 역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도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대삼적이나 문명 충돌은 완전한 우르거든요. 뭐 이미 역사학자들 글을 많이 써서 정치학에서 그건 뭐 황당한, 제국끼리는 워낙 전쟁의 역사가 적은데 제국 옆에 거기는 좀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항상 제국이 작은 걸음만 옮길 때, 그걸 고아 선생님이 이제 보고 있으세요.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도 바로 여기서 문명의 교차로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만큼 문명의 경기지대는 무섭고 두렵죠. 그래서 송진우는 이걸 정확히 읽고 있어요. 이제 조선은 세계 구성의 일부가 됐고, 조선 문제는 동양의 난도 아니면 세계의 논점이다. 조선 문제 해결은 동양 전체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면 또 이거는 이분들이 서로 마치 글을 읽었듯이 안 읽었을 텐데, 이거는 이승만의 평생의 논지고, 안중근의 평생의 논지고, 여운형 이분들의 평생의 논지예요. 신채호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요. 한반도, 한국 문제는 동양의 요체가 핵심이 됐다. 고아 선생은 태평양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아주 꿰뚫어서 뭐 지리산 문제까지 세계적 지위도 다른 어떤 약속하고 다르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참 않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 5분 내로요. 이 세계주의를, 조선의 세계적 주의는 과거에도 중요했거나, 뭐니와
현재도 미래도 주옥 중요하다. 예. 우리의 반도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미중의 경쟁은 상당한 정도로 좌우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이분들 글을 보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때가 온다, 멀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선각들이. 그럼 우리는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 주체가 강하니까 철학적으로 주체가 강한 민족만이 외래 문명을 잘 수용하고 자기 것 할 수 있다. 뭐 그리스가 그렇게 했고 영국이 그렇게 했고 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아마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본은 멀지 않아 우리한테 질려를 거야. 이때 100년 전에.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나 이런 걸 보면 한년에 상당히 근접했거나 적지 않은 역전 지표들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자유주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아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연구가 많은데 조금 고아의 민족주의 연구에서 제가 결을 달리하는 것은 고아는 전통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의 민족 정신, 지금의 근대 과제, 지금의 문명 국가 건설, 지금의 교양사회 건설에 활용할 것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민족주의의 정통을 꿰뚫은 것이죠. 근대 국가 이전에 민족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나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근대고요. 그 전에 전부 이제 에스노스 뭐 이런, 우리는 더했죠. 우리는 국민이나 국경이나 국가나 국권, 국용 이런 용어는 있어. 우리는 민족이나 종족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족이라는 용어 없습니다. 아무리 조선왕조 실력을 뒤져도. 우리는 국가나 이런 용어는 아주 많이 쓰이지만 근데 이걸 꿰뚫고 있습니다. 고아는. 민족과 민족주의는 현재의 과제를 위해서 어떻게 종족들이 근대 국민으로 단결하느냐. 고아의 용어로는 봉공심, 선공사. 그런 점에서는 뭐 고루하게 뭐 이렇게 단군으로 돌아가고 이순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순신의 애국심과 이순신의 봉공심을 어떻게 현재의 교육의 토대로 삼을 것인가가 고아의 핵심이었죠. 자유주의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고아, 인천부터 장면, 동아일보, 4.19 이 세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한국의 자유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길을 갔을까?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이들의 자유주의 부르주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적 토대로 왔다면 가장 아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고아의 자유주의, 이 한국 중심 자유주의 그룹, 이거를 6.25에서 국가를 수호한 자유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한 자유와 4월 혁명에서 정권을 타도한 자유주의는 다른 건가? 저는 이거를 같이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망하고 핵을 개발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주의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거를 결합하는 것. 요거를 바로 6.25에서 공산체제로부터 국가를 수호해냈는데 그 체제가 권위주의로 갈 때에는 또다시 저항하는 이 그룹들, 이거의 자유주의의 고갱이 정수를 간파해내면은 거기에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고아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입니다. 다 말씀을 연구가 많이 된 거라 고아는 이제 동아시아의 민주공화국의 표상을 삼민주의를 내세운 순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특견 중에 특견이죠.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다 순원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이 3.1운동 중심 중핵그룹으로부터 발량할 때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 건설 노선과 관련해서 하나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총독부가 고아한테 뭐 새 정부를 부탁했는지 치안 유지를 부탁했는지 아니면 상황을 청취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미국 문서는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송민호 측한테 친소 정당을 조직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록이 미군 기록에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그 청독부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아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건 조금 더 정밀하게 미룬 자료들을 더 제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대회인데요. 저는 이것이 송준이의 굉장한 특권이다. 임시정부를 지지하지만 과도정부를 인정을 하고 새 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송준이의 당시 표현으로는 계속 민중을 강조하니까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 주체로서의 국민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는 아래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의회 건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이 세 가지의 의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길을 다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민당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미 고아가 좀 놀라는 것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쓰고 있어요. 속에서는 극히 일부만 쓰던 용어인데요.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자유 못지않게 평등이 중요하다. 저희는 87년 헌법에 조금 뭐 넣었다고 그것도 헌법이 정밀하게 연구하면 그거 뒤집힌 건데요. 경제민주주의 1, 2항도 87년. 근데 이미 이때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자유만 내세워서 되겠느냐? 평등하지 않으면 자유가 지켜지겠느냐? 또 자유가 없이 평등만 내지. 이걸 이제 고아식으로 표현하면 1인 독재와 계급 독재를 다 반대한다. 개인 독재와 사회주의 독재를 다 반대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임시정부 헌법과 강령, 한민당, 고아 그리고 대한민국 1948년 건국헌법의 핵심이죠. 자유와 뭐 국영, 고경까지 주장하고 우리 헌법에도 48년에 일부 국영, 공영 들어가는 이제 한국전쟁 거치면서 사회주의를 막고 나서 이승만과 미국이 그건 뭐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조항들이 전부 시장경제화정으로 바뀝니다. 50년 헌법에 와서 이 국영, 공영 조항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공산주의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에 이러한 그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질서자유주의 또는 북구식의 경제적 민주주의의 사상을 일찍 갖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견지하는 핵심 길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탈식민 경제개혁, 토지개혁, 이 민중들한테 어떻게 토지를 줄 것이냐는 문제 하나랑 공산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를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막으려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고아가 좀 진보적이고 그 당시 좀 급진적이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고아가 왜 이런 얘기. 근데 그때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전체주의 두 개의 전체주의 체제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뭐 역사적으로 많이 검증된 거죠. 토지를 가진 농민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은 없고 토지가 없는 농민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고아가 상당히 특견인 거죠. 한쪽에서는 일제 전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민주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가 살아나는 이 공산체제를 막기 위해서 이건 이승만, 조봉암도 고아의 길을 저는 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탁친논쟁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거기 이제 그 공개한 미군 기록에 보면 그 여러 사건 중에 이게 탁치가 아마 그냥 거기는 뭐 대쟁이다. 인류 뭐 다른 나라 없는데 미소 냉전도 아직 갈지 말지 하는데 여기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쌩 난리가 나니까 진짜 외국 문서도 놀라고 한국인들 왜 이러지? 이 관계를 어떻게 이거 수습하려고 그러지? 인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도 수습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냥 돈 뜨자마자 그냥 3, 4개월 만에 난리가 나니까. 근데 이 근거로 해서 이제 아마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일 것이다. 이 독재가. 이걸 통과해야 될 텐데 타협이나 대화로. 그 중에 하나로 고아 송준 암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고아 송준 암살이 첫 번째 암살이니까 한국인들이 치를 가장 쓰라린 고통인데 저희가 아마도 그 당시 그런 분노, 그런 격정, 그런 정념을 이상적 현실 모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정말 고아는 읽으면 읽을수록 프루던스, 사려, 배려, 고뇌, 성찰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3.1운동을 준비하고 이 체계적으로 쫙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든가 그 미소 점령 상태에서도 국민대회까지 길게 내다 우회민주주의까지 내다 보면 길고 짧은 것, 정념과 이성 또는 민족과 세계를 결합하는 호모 프루덴치아 이런 사려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좀 이렇게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좀 길게 발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그 토론으로 강원택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박면님 교수님은 오랫동안 한국정치사 연구를 계속 천착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논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질문이나 그 이견을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명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착자들의 관심은 그 일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함의를 주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살았던 그때 보여주었던 혹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선택이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요즘 우리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지도자가 그리운 시대? 혹은 전체적인 정치 리더십의 약화 혹은 결여,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고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요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전환기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어떤 패러다임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뭐 사실 누가 들어와도 대충 매니지하면서 갈 수 있지만 전환기에는 정말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느냐, 지도자가. 그러니까 고아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식민지였지만 당시 식민지 시대였지만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이 몰락을 하고 최강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고아협회로 적러가 혹은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냉전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그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시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 시기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 박민 선생님 인용하셨던 것처럼 세계 대세의 조류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 대표국인 정로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자가 상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 불온한 장래에 무엇을 협조할까, 충돌할까. 굉장히 대단한 전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안목 아니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수동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약한 국가, 식민지 국가 입장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봤고 또 거기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박명희 교수님이 인용하셨지만 조선 문제 해결은 동양 전체 문제 해결이 되고 또 결국은 이게 조선의 문제가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세계의 어떠한 약속 민족보다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과거에도 중요하였거니와 현재에도 미래에도 더욱 중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남북한 문제가 작게는 이제 동북아의 안보의 문제고 조금 크게 가보면 이제 태평양의 문제고 또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시대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저 이제 그런 걸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시대적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패권이 이제 도전을 받게 됐고, 뭐 이른바 G2고요. 또 그와 함께 뭐 아태에서 인태로의 변화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 가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뭐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변화 혹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환기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전환기인데, 그거를, 그런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의 경우에는 그런 한국 문제를 단순히 어떤 피동적인 형태, 수동적인 형태로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세계사의 문제로 봤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고아가 사셨던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강해지고 훨씬 더 부유해졌고 국제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욱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혹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고아의 경우에도 보면 뭐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경과 고초를 겪으셨고 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저러한 이제 그런 변화를 익히시고 또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리더들을 키우고 있는가? 뭐 이런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조금 예민한데요. 탁치 논쟁 관련된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과거 특히 이제 아까 앞 세션에서도 우리 김 교수님 발표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소련 쪽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45년 무렵에 이제 예를 들면 소련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논의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고인의 숨결에도 짧게나마 썼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파가 반탁을 하고 좌파가 찬탁을 했기 때문에 반탁이 아닌 주장을 하게 되면 너 빨리 있냐? 뭐 이런 이야기 듣기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열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탁치 때가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미국과 소련 어느 나라도 분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분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그리고 냉전이 고조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 당시 이제 모스크바 3.3회담의 내용이 이제 코리아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와 협의해서 탁치를 5년 동안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아마 풀 버전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논의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별로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반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이제 소련 측 자료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자료 보면 1945년 9월에 스탈린이 이제 내려보낸 명령이 있습니다. 소련군에게 북한에 있는 소련군에 보낸 거죠. 여기 이제 북측을 공산 기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12월에 슈키인이라는 사람이 내려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46년 초에 이제 거기서 토지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런 그 명령에 따른 거죠. 북한 쪽, 소련 쪽 요구에. 말하자면 해방이 됐을 때부터 이제 소련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 북한을 어떻게 자기 영향권에 둘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해방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탁치 논쟁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 감정에 다 쏠려갔던 거죠. 그 민족주의적 정서에 쏠려와서 우리가 식민지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이걸 당해야 되느냐.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간 거죠. 저는 일반 대중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고. 근데 정치 지도자들은 저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던 브렉시트 같은 경우, 그 영국 사람들한테 일부 사람들이 이제 부추긴 거죠. 야, 유럽 연합 애들이 우리의 주권을 자꾸 침해해. 유럽 연합이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고, 우리 여왕이 있는데 여왕이 권위를 무시하고 쟤들이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주권과 우리의 민족주의에 거슬린다. 우리 쟤들하고 살지 말자. 사실 그런 정서가 반응이 돼서 브렉시트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부추겼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브렉시트 했나?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충동과 이런 것들이 일진 광풍처럼 막 불 때 적어도 정치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서 꼼꼼하고 신중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게 고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제 그게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고아가 살아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었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건을 단다든지, 만약에 탁치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반탁으로 아예 나가든지 간에 적어도 그 검토가 돼야 되는 내용은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사실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직후에 미소공이 3월달에 시작됐지만 문 닫았고 5월 초에 문 닫았고 6월달에 바로 정호선은 나오고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두세 달 사이에 세상이 바뀌는 게 다 보였는데 그 정서적인 흐름이 그걸 못 막은 거죠. 제가 이런 점이 이제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요즘 우리 정치가 감정의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증오 이런 거를 부추겨서 정책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감정의 정치의 시대. 이게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만 있으면 그걸 부추겨가지고 분열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거나 이런 거죠. 다 그런 사람들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와중에 누군가가 차분하게 이걸 현실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또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고, 저는 고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그런 고아의 리더십이 더욱 그리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양극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매우 양극화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친구들끼리 헤어진 경우도 많이 생겼고요. 그죠?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책 양극화가 심하다고 해도 고아가 살던 시절만큼 양극화가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념적 갈등으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심했겠죠, 지금보다.
그때는 뭐 극자부터 구까지 다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만들 거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싸웠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고아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았죠.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고아는 뭐 입장은 뭐 체제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1계급이든 뭐든 하여튼 독재 안 된다 이거 명확했습니다. 계급의 1인에 의한 독재이든 혹은 계급에 의한 독재든 이거 독재는 안 된다. 명확한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와 함께 시대적으로 요구되거나 혹은 경제적인 평등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박명인 교수님 쓰셨던 인용하셨던 데도 보면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와 이윤 추구에 광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됐다. 그래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안정을 잃었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터파하는 있는 것처럼 경제적 민주주의 역시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 데 있다. 명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감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용력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당시 뭐 여기 글에서도 나옵니다만 당시 뭐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뭐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둘을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 교수님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한민당의 경우 이제 중간에 고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민당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의 과정을 좀 겪긴 합니다만 창당 당시에 한민당은 상당히 그 범보수 그다음 중도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의 정당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세훈이라든지 뭐 김학수라든지 이국노라든지 이런 그 중도 그 해방공화의 중도파라든지 혹은 김병로 같은 민족주의 우파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당수라고 이름을 안 붙였죠. 수석총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간을 열어놓는 거죠. 이게 당수 성진호 이거랑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리고 또 한민당 강령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당시의 시대적 고민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당은 일방적으로 무슨 친일 정당이라든지 혹은 뭐 보수 정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고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고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민당의 리더십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과정을 좀 거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그 한민당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양극화나 이념적인 격돌, 대립 이것이 심했던 그 시절에도 고아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에 우리의 보수든 진보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차이도 별로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적대감이 계속 양산되고 서로 가르고 그 갈라놓음으로써 그 분열의 정치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런 고아의 리더십, 이런 통합, 그 다음에 포용력, 균형감, 그러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고아의 리더십이 훨씬 그리운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짧게 했습니다. 예, 그 세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답게 하신 강원택 교수님께서 그 고아 선생님과 관련한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리더십 핵심으로서의 이 시대와 세계를 읽어내는 안목, 그러니까 고아 그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때 지도자들이 놀라운 거는 곧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시작되고 그 전에 아마 반드시 일본과 미국의 대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미국 의회 뭐 총원선에 그랬을 때 미국 의회가 깜짝 놀라죠.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 20년 전에 15년 전에 미일 전쟁을 예측한 걸 보고 계속 불러서 듣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86세대의 이 대롱 시각, 이 단견이 뭐 독재만 막 타도하고 그러면 뭐 무슨 노선 하나만 관철시키면 정권만 잡으면 국가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저희 세대의 민주화운동이 이런 긴 사회주의 붕괴 시점에 그 많은 사회주의 운동권 조직이나 정당의 등장을 보면 80년대 말 90년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88년에 IMF 월드뱅크 기록을 보면 이미 그때 한국은 제1세계다. 그때부터 1988년부터 제1세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유와 평등을 다 이룬 1세계로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게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나라 3분의 1 세대 만에 이제 그걸 달성하는. 근데 그런 점에서 아니 세계 정세를 보는 이 탁견들 이거는 정말 꼭 배웠으면 싶습니다. 폴복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대한 작품을 쓰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유일한 세월 긴 대화 많은 청년 지도자들 중년 지도자를 만난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폴복 여사가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기와집 안에서 초가상관 안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꿰뚫고 있느냐. 이게 여러 차례 쓰세요. 이 양반이. 대안을 보면 지금 베이징은 무슨 짓을 하고 있을 것이고 도쿄는 어떻게 돌아갈 거고 워싱턴은 어떨 거고 모스크바는 어떨 거고 이 얘기를 하니까 폴복여사 계속 그래요. 저는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보다 세계주의가 강한 나라인데 강점과 분단 시기부터 80년대까지가 예외적으로 민주주의가 항상 세계에 눈이 열려있었던 폴복여사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눈이 이 사람 세계에서 보니까 자기 문제도 보고 베이징도 보고 워싱턴도 보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은 너무 저희 세대한테는 지금 한국 지도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탁 통치 문제는 조금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반성을 하는 거죠. Ben 교수님 말씀처럼 찬탁 반탁 논쟁이 미국이나 소련조차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거 정말 이상한 이렇게 싸울 문제인가? 이렇게 두 개의 시위, 두 개의 조직, 두 개의 편 이게 뭐 보통 싸움이 아니니까 워싱턴과 모스크바다 진짜 세계 육박전은 지금 남대문에서 벌어지고 있고 세종로를 가봐라.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록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그냥 두 개가 육덕으로 충돌하는 이 현실이. 그래서 저는 11개의 연합점령 국가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한국, 일본, 독일 묻는다. 근데 오스트리아나 핀란드나 이탈리아나 그런 나라를 다 이제 연합 연립을 통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켜냈죠. 근데 저는 닥칠 때 이제 연합에서 공산국가로 넘어간 데가 한 나라가 있죠. 헝가리.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케이스는 바로 내전으로 갔기 때문에 국공합작이 다른 경우고요. 근데 그때 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미소공의 논쟁을 보면 암살 전에 고아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소공의 논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소공유에서 그렇게 논쟁할 거를 미리 우리가 오스트리아 칼 레노나 핀란드의 구스타브 만네라임이나 심지어 이탈리아 분단을 막기 위해서 스탈린 오른팔 발매를 돌리아티가 갔던 그런 살레르리 전원이나 저는 계속 김구 선생이 됐을 때 48년에 평행을 갈 게 아니다. 46년에 탁지 찬성했다고 임종로 6명 자객권에서 이제 김일성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문서로도 공개됐고 나중에 시끄러웠죠. 해방정부에서
45년에 만약에 평양을 간다고 결단을 했구나. 김일성, 박헌영 보고 태워하자. 그 생각을 왜 못했을지. 이승만과 동시에 우선 분단이 막아야 된다. 고아에 대한 미국인 쪽 기록을 보면 이 조금 다르다. 상당히 이성적인 지도자이고 미소의 합의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이것이 닥치가 핵심인지 임시정 우수입에 우린 우선 지금 보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워낙 반탁은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고아 선생님. 그래서 저는 11개의 나라를 비교 연구하면서 닥치를 둘러싼 찬탁 반탁의 대중적 격분은 이해하지만 뭐 저희는 다 봤으니까 기록을 랭던이나 베닝호프나 다 봤으니까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조금 더 사례가 있었어야 된다. 자기들끼리 합의를 이루거나 대중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우리보다 훨씬 나쁜 나라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훨씬 나쁜 나라들입니다. 미소 분할 전면 때보다 준전방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도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좌우가 내전을 치렀던 핀란드도 우리가 다시 갈라지면 우리는 스웨덴 600년 식민지, 108년 러시아 식민지를 제한할지 모른다. 그게 나으냐? 같은 핀란드들끼리 지금 악수하는 것보다 그게 나으냐? 또 몇백 년 이 대국들의 요크 발급발에 놓이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45년에 고아의 미국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가장 쓰라린 고통이다. 고아의 죽음을 한국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재건 과정에서 마지막 양극화도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원래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고민할 때 바로 그것, 주권을 갖는 주민, 국민의 민주적 주권과 그것들이 독재로 치달을 위험성을 어떻게 공화적으로 결합해낼 건가. 대표. 그래서 이건 뭐 민주공화국 민주대표국, 그때 용어를 이제 뭐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의 해설을 쭉 읽어봤거든요. 신라본을 쓴 존 밀턴 이런 사람이 이제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는데 보니까 칸트 이런 분들이. 근데 고아는 그걸 핵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국민, 민중 관점에서 그들 국민 대표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라든가 준비 뭐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의회, 정당 대표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의 그런 결합이 확고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 교수님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 가장 좀 숙연해집니다. 고아가 이렇게 국민통합이나 국제정세와 민족의 현실을 결합하려고 했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쁘냐. 나은데도 더 쌍박질이 아니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때는 완전히 세계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때에도 고아는 이렇게 통합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런 지도자도 그런 정당도 저희한테 화살을 돌리면 그런 학자들도 별로 없는 게 그게 진짜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고아 선생님 같은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워하고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찾아내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고아 선생님이 참 성공적인 지도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셨을까. 근데 그 성공의 의미를 인격이 완성된 실력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저는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지도자를 앞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는 환경부터 자라오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분이 감옥에 잠깐 갇혀 있는 동안 인천한테 쓴 편지를 보면은 내 서가에 있는 좋은 책들 다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도 페이지 수가 많은 거 찾아서 보내달라. 근데 그것이 서양 역사부터 문화사, 아무튼 철학까지 골고루 각 분야를 장르를 전부 망라하는 그런 책들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고 특히 법학을 공부하셨지만 나는 사학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를 꿰뚫어 보는 그런 그 안목은 결국은 공부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재가 굉장히 빈번하고 또 다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체험 경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능력 향상에 굉장히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여기 이 성숙한 인격의 그 완성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시대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선정선동이나 또는 파퓰리즘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반공주의자가 되시는 건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게 되시는 것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것이 인기영합주의라든지 선전선동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조작하는 거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로 우리가 노정이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벌써 100년 전에 고아가 꿰뚫어보고 결국은 용기 있게 이것을 배척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감히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지조가 강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신념이 어디서 이렇게 강하게 오셨을까 보니까는 결국은 4,000년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민족 불면서를 터득을 하시고 그거를 당신 신념으로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왕조는 바뀌더라도 우리 민족은 항상 4,000년을 연연히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필망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으셨고 당당했고 그리고 그 소신껏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공공선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국가애와 민족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변에 저는 여기 이름 보면서 창랑 아까 낭설 얘기를 하시는데 기당 어쩜 그렇게 기저성 같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전부 교우가 되시면서 교제하면서 결국은 그 인격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서로가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도움되는 그런 기초석을 넣는데 함께 그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찾기를 원하는데 고아 스승의 개인에 대한 능력과 인격과 이런 것도 했지만 주변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문화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하다못해 이제 경영 능력까지 이분이 발휘하시면서 동아일보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그 부수적인 조건들, 환경들 것도 같이 만들어 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필요한 그러한 그 의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 그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럼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휴식 시간을 한 15분 가진 후에 다시 모여서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